주부였던 정은은 남편과 두 아이 시댁과 함께 살며 평범한 행복을 믿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한 통의 전화.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고통은 삶의 일부지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에요. 나이 42, 평범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죠. 제 인생은 그냥 남들처럼 평범했어요. 아침엔 도시락 싸고 점심엔 빨래 돌리고 저녁엔 가족 밥상 차리는 그런 하루하루요. 가끔 남편한테 당신은 내 인생의 비타민이야 했다가 난 피로회복제 필요해 하는 농담도 주고받고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어요. 아니, 그게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죠. 그날도 별거 아닌 검사라며 병원에 갔어요. 피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이 뭐 그리 대수인가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 목소리가 이상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정은 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확인됐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근데 웃기죠? 그 말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오늘 저녁 반찬은 뭐하지? 그게 엄마의 습관이었어요. 아파도 울어도 결국 밥은 해야 하니까요. 아이들은 기다리고 남편은 배고프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암이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요즘 암도 다 고친다더라. 그 한마디. 위로인지 회피인지. 그때는 그냥 고마운 척 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정은아, 너는 이제부터 싸워야 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죠. 근데 솔직히 겁났어요. 암보다 무서운 건 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이후 제 삶은 달라졌어요. 밤 냄새 대신 약 냄새가 나고 거울 속의 얼굴이 점점 낯설어지고 웃음이 사라진 자리엔 묘한 공허함만 남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 속에서 진짜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1막이 끝나고 2막이 열린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땐 정말 몰랐죠. 병보다 더 아픈 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그게 너무 웃겼어요. 항암 치료 첫날. 간호사가 바늘을 꽂으며 말했어요. 조금 따가울 거예요. 그 조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몸속을 돌고 있는 약이 아니라 불안, 공포, 외로움이 제 혈관을 타고 도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병실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 웃긴 영상 같은 걸 틀어놓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아픈데 당신은 웃고 있네. 근데 또 웃겨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 집에 둘 다 울면 물바다 되지. 누군가는 웃어야지 그게 남편이면 좋겠지. 항암 2주차쯤 됐을 때였어요. 머리 감다가 손에 털이 한 움큼씩 쥐어지는데 그때 느꼈죠. 아,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처음엔 무서웠는데 점점 귀찮아지더라고요. 떨어질 거면 그냥 한 번에 떨어지지 왜 이렇게 질질이야.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죠. 그냥 내가 먼저 해버리자. 미용실 가서 말했어요. 머리 밀어주세요. 디자이너가 놀란 눈으로 묻더라고요. 짧게요? 어느 정도요? 그래서 말했죠. 완전하게요. 군대보다 짧게요. 그분이 머뭇거리길래 제가 먼저 웃었어요. 괜찮아요.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만 내 용기는 지금 아니면 안 나거든요. 그때 거울 속 제 모습. 솔직히 말하면 좀 웃겼어요. 낯설고 동그랗고 마치 달걀에 눈만 붙여놓은 느낌? 근데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머리카락이 빠진 게 슬픈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병자처럼 보인다는 현실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도 나는 울면서 웃었어요.
이제 샴푸 값은 아끼겠네. 린스도 필요 없고 드라이기도 쉴 수 있고. 그날 밤 딸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랬어요. 엄마 근데 멋있다. 영화 속 전사 같아. 그 말에 세상에서 제일 세고 제일 따뜻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머리카락보다 무거운 건 내 눈물이었고 내 눈물보다 더 강한 건 내 웃음이었어요. 암이요? 그냥 손님이에요. 잠깐 왔다가 갈 손님. 그동안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몸이 잠깐 쉬라고 초대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손님과 밥 먹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데 저는 입맛이 싹 없어졌어요. 밥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고 국물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 밥상은 늘 전쟁터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죠. 하이고 내가 아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 말이 꼭 내가 아파서 우리 아들 고생한다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근데 그 순간 남편이 엄마 그냥 드세요. 또 시작이네. 그 말에 내 마음은 밥보다 먼저 식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엔 제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반찬은 냉전김치예요. 한 입 먹으면 속이 싸해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그게 뭔 소리야? 하시길래 제가 또 받아쳤죠. 우리 식탁엔 사랑은 식었고 김치만 시원하잖아요. 물론 그날 이후 저는 밥상에서 말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 농담 한 번에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들 아픈 사람한테 날이 서 있을까?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말 한마디였어요. 항암 주사보다 독했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암은 마음먹기에 달렸대. 너는 맨날 찡그리고 있으니 병이 낫겠니?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 전 마음으로 항암 치료할게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마음이 약이면 암도 약이겠네. 그날 이후 저는 가족 회식을 제안했어요. 우리 한 번쯤 웃어보자. 그래서 제가 차린 메뉴는 비빔밥. 남편은 고추장을 짜고 시어머니는 계란 프라이를 올리고 딸아이는 참기름을 넣었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섞으면 다 하나가 돼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섞이면 좋겠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죠. 비빔밥은 그렇게 쉽게 섞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받아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이후 밥상 위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싸늘하던 그 밥상이 조금은 미지근해졌다고 할까요? 물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말보다 한숨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병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끔은 더 솔직하게 만들더라고요. 밤 10시. 남편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요즘은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전화도 점점 짧아졌죠. 나 회식 있어. 야근이야. 운전 중이라 나중에. 늘 같은 대사. 근데 여자들의 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 말투가 달라진 순간을 나는 정확히 알아요.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왜 차는? 물었더니 술 마셔서 친구가 데려다 줬어. 그 말이 뭐 이상하진 않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 남편 옷에서 낯선 향이 났어요. 꽃향기. 내가 쓰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었어요. 좀 더 달콤하고 오래 남는 향. 그리고 그 향보다 더 오래 남은 게 있었어요. 불안.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한번 봤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냥 직감이 시켰다고 해야 할까요? 카톡 하나.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웃었어요.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화도 나고 서럽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이제 시작이구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일부러 물었어요. 요즘 회사 일 많아? 응, 뭐 좀 바빠. 그럼 일복 많다, 복 받은 거야. 그 말에 남편이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그래요. 거짓말할 때마다 눈을 피하거든요. 그리고 말끝을 늘려요. 아니라니까. 그아 소리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날부터 저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항암 주사보다 더 독한 약이 있었거든요. 의심이요.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해요.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무너졌죠. 근데 신기하죠. 그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남편의 도시락을 쌌어요. 그게 내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손이 떨리면서도 김밥을 말았어요. 이 김밥 속엔 뭐가 들었을까? 사랑? 미련? 아니면 그냥 습관? 아마 셋 다였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몸이 아플 때보다 마음이 의심에 잠길 때 더 무너져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의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 기념일로 불륜을 숨기다니. 문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 오늘은 병원 안 가? 나 보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그녀의 이름은 김비서. 회사 사람이라며 늘 칭찬하던 그 김비서였습니다. 처음엔 분노보다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암 걸려서 일 못하니까 외로웠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내 병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구나. 며칠 뒤 남편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부담 주기 싫어. 그 말 정말 명대사 아닙니까? 부담 주기 싫어서 이혼이라니. 그렇게 배려 많은 남자였으면 처음부터 바람은 안 피웠겠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혼하자는 건 내가 아니라 나야. 그 말 한마디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때 느꼈어요. 이제 내가 지는 쪽이 아니라 놓는 쪽이구나. 아이들에게는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 당분간 따로 살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군요. 좋아요. 근데 아빠는 토요일에만 와요. 순간 빵 터졌어요. 아들 녀석, 나보다 현실적이더군요. 이혼 서류를 내고 나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어요. 머리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시원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병은 내 몸을 앗아갔지만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놓게 해줬다. 이제 진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병원 말고 카페라는 곳에 갔어요. 커피 향이 이렇게 좋았던가요? 그동안 링거 냄새에 길들여져 있어서 향기란 게 참 낯설었어요. 그날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근데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바람 한 번 불 때마다 머리카락 대신 두피가 시원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옆 테이블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죄송한데요. 저 혹시 두피에서 향기 나는 거 처음 봐요. 그게 그의 첫마디였어요. 이상하게 미웠다가 또 웃음이 났어요. 그는 윤태호 45세, 이혼 2년 차.
그의 소개 멘트는 이랬어요. 저는 전 부인이랑 싸우다가 머리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커플이네요. 그 말 듣고 진짜 항암보다 더 강력한 웃음이 터졌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제 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커피 대신 미역국이요. 내일은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기도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그와 있으면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병원 벤치에 앉아 그가 묻더군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머리카락보다 마음이 자라는 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어요. 남편의 외도도 항암의 고통도 그저 인생의 일부일 뿐이구나 싶었죠. 그 사람은 내게 머리카락 대신 웃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죠.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길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봄비가 내렸어요. 그와 카페에서 만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죠. 근데 그는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왔죠. 미안해요. 내일 병원에서 봐요. 병원?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나처럼 아픈 건 아닐까? 그 막연한 불안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다음 날 그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는 휑한 미소를 지었죠. 나 간암이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가 농담하듯 덧붙였죠. 우리 커플 맞죠? 이젠 진짜 완벽하네.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치료를 미루고 있었어요. 난 너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나한테. 너까지 아프면 내가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세상은 참 잔인하죠. 이제야 웃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웃음의 주인공마저 병에 걸리다니.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때처럼 도망치지 않았어요. 당신 혼자 아픈 척 하지 말아요. 우리 같이 아프고 같이 살아봐요. 그는 웃었어요. 그럼 커플 이름 투병 듀오 어때요? 너무 촌스러워요. 둘 다 웃었어요. 아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인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병실에서 매일 아침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요. 머리카락은 없지만 사랑은 자라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퇴원도 작별도 없이. 그날은 유난히 커피 향이 진했어요. 병원 카페 창가 자리, 우리가 자주 앉던 곳이었죠. 그 자리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흰 봉투 하나. 나 태호입니다. 미안해요. 나 먼저 갑니다. 짧은 한 줄. 그게 전부였어요. 그의 짐을 정리하러 병원에 갔어요.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퇴원 아침에 커피 사러 나갔다가 그냥 안 돌아오셨어요. 그날 저는 멍하니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사준 털모자를 꼭 쥐고 바람 속에서 그의 냄새를 찾았죠. 그런데 이상하죠.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속삭였어요. 그래요, 태호 씨. 가고 싶을 때 가요. 이번엔 붙잡지 않을게요. 그가 남긴 봉투 안엔 또 다른 쪽지가 있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봄이었어요. 웃음을 주는 여자는 많지만 나를 살게 한 여자는 당신뿐이었어요. 머리카락 없어도 예뻤던 그날 잊지 마요. 그제서야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오래도록.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그가 앉던 자리에 커피를 올려두었어요. 오늘도 출근했어요, 태호 씨. 그렇게 말하며 혼자 웃었죠. 그건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의사가 말하더군요. 신기하네요. 암세포가 안정세예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사랑했거든요. 그게 제 치료였어요. 태호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웃음은 아직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봄을 준비합니다. 그 봄 나는 다시 가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진실이 드러났죠. 그해 봄 저는 병원 퇴원 후 아이들과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커튼도 없이 햇살이 가득 들어오던 방, 그게 마치 새 인생의 신호 같았어요. 아들은 중학교에, 딸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둘 다 조용하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죠. 특히 딸은 제게 냉랭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며칠 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다시 가족하면 안 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하지. 다시 해보자. 이번엔 아프지 않은 가족으로. 그리고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땐 너가 약해서 미워 보였어. 이제 와서야 알겠구나. 그게 너 탓이 아니었단 걸.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응어리를 녹여냈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미워하셔도 돼요. 저도 그만큼 미워했으니까요. 우리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날 이후 주말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싸우셨어요. 이거 먹고 힘내라. 항암에 좋대.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죠. 어머니, 저 항암 끝난 지 오래예요. 그래도 사람은 늘 회복 중이잖니.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울었어요. 이번엔 고마워서. 가족이란 건 한 번 부서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가족은 붙이려 애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던 어느 날, 오래전 떠났던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울고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볼은 꺼지고 머리는 희끗해져 있었고, 예전처럼 말끔한 셔츠 대신 낡은 점퍼 하나 걸친 모습. 그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그냥 오고 싶었어. 그는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 멈춰 섰고,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너가 좋아하던 사진이야. 우리 애들 어릴 때.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가 갑자기 울먹였어요. 나도 아팠어. 너보다 늦게 아팠을 뿐이야. 그는 이혼 후 한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갚느라 택배 일을 했다고 했어요. 김비서라고 불리던 그 여자는 결국 그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내가 죽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후회가 내 귀엔 너무 늦게 들려왔던 거죠. 그는 애들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나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했어요. 아빠, 엄마는 혼자서도 잘했어.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나는 그를 문 밖으로 배웅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우리 둘 다 그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고마워. 살아줘서. 그가 돌아선 뒤에도 한참 동안 나는 문 앞에 서 있었고,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놓아준 거였죠.
남편과 이혼한 지 2달쯤 지나서였어요.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었죠. 그날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편함에 이상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 란엔 아무 이름도 없고 글씨는 낯설었죠. 정은 씨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굴까? 혹시 남편? 아니면 병원에서 만난 누군가?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당신이 겪은 일, 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다 쓰지 않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떠돌았죠. 내 이야기를 알고 있다니 설마 누가 감시라도 한 걸까? 다음 날 수첩을 펼쳐보니 내가 쓴 적 없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라니 남편?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거기엔 남편의 필체로 써내려간 짧은 글이 있었어요. 정은아, 미안하다. 너가 알아선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 언젠가 모든 걸 말할게. 하지만 지금은 기다려줘.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내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는 건 그가 아직도 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일까? 그날 이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 앞 카페에서, 집 근처 마트에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내 시야를 스치면 심장이 두근거렸죠. 설마 진짜 그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묘한 기대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인데 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 편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이었다는 걸요. 며칠 동안 그 수첩을 들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필체로 남겨진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언젠가 모든 걸 말할게. 그 언젠가가 지금인 것만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남편의 예전 친구였던 정호가 찾아왔어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죠. 정은 씨, 이거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가 내민 것은 USB 하나였어요. 저는 무심코 받아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자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나왔죠. 수척한 얼굴,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민정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난 이미 너 옆에 없겠지. 나를 용서하라고는 안 할게. 다만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알아줬으면 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너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나 그때 이미 빚 때문에 협박받고 있었어. 애들까지 건드리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여자는 일부러 접근한 사람이었어. 내 약점을 쥐고 있었거든. 난 그저 시간을 벌고 싶었어. 너가 치료받을 동안만이라도 안전하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여자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건 다 뭐였을까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사라지면 정호가 USB를 전해줄 거야. 그리고 수첩 속 글은 내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남긴 거야. 영상이 끝나자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또 다른 누군가라니 대체 누굴 말하는 거지? 다음 날 정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은 씨, 그 수첩 그냥 버리세요. 그거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래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 여자가? 그럼 수첩의 문장은 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의 흔적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현관문 밑으로 또 한 장의 편지가 밀려 들어왔어요.
정은 씨,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관 밑으로 들어온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봉투는 얇았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USB에서 남편이 했던 말, 정호가 말했던 그 여자, 그리고 이 편지의 향기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자주 걸려왔어요. 밤마다 창밖을 보면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죠. 며칠을 그렇게 불안하게 보내던 어느 날 병원 주차장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마주쳤어요.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정은 씨, 드디어 뵙네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세요? 그녀는 내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죠. 거기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의 배경이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이거 당신이 떠나기 전날 찍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남편 나한테 모든 걸 숨겼어요. 내가 그를 망친 게 아니라 그가 날 이용한 거예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금껏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죠. 남편은 그 여자가 나를 협박했다고 했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자신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진실은 도대체 누구의 입에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은 씨,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 살아있어요. 당신을 지키려고 일부러 사라진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 같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수첩 마지막 장을 펴보세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남해 12월 3일. 그날 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 문장을 계속 바라봤어요. 남해 12월 3일. 그건 단순한 날짜와 장소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가야 할까? 혹시 또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정은아, 이번엔 너가 직접 확인해야 해. 그래서 결국 짐을 쌌어요. 겨울바람이 매섭던 12월 초 남해행 버스에 몸을 실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다빛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따뜻했어요.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남해 터미널에 도착하자 바닷바람과 함께 익숙한 향이 스쳤어요. 남편이 쓰던 담배 냄새 같았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첩에 적힌 주소는 없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발길이 향하는 곳으로 걸었어요. 작은 마을, 낡은 포구, 그리고 언덕 위에 허름한 민박집 하나. 문 앞에는 낯선 중년 여인이 서 있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최근 들어온 남자분 계신가요? 제가 묻자 여인은 한참 저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당신이 정은 씨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쪽지를 내밀었죠. 그분이 이걸 남기고 갔어요. 쪽지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바다를 등진 남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정은아, 난 여전히 여기 있어. 하지만 이제 너가 나를 찾을 때가 된 것 같아. 언덕 끝, 파란 지붕집으로 와.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릴 정도로 긴장됐어요. 정말 그가 살아있는 걸까?
수백 번 상상했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언덕을 오르는 동안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아픔마저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당신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오늘은 꼭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내 앞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탁자 위엔 낡은 머그컵 2개, 그리고 또 하나의 수첩이 놓여 있었죠.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낡은 수첩을 손에 들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표지엔 익숙한 그의 필체로.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문장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죠. 손끝이 떨렸지만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정은아, 이 수첩을 보고 있다면 내가 정말 널 믿었다는 뜻이야. 첫 문장부터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살아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이 수첩을 남겼을 때까진 내가 사라진 건 단순히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내가 얽혔던 일은 단순한 불륜이나 빚 문제가 아니었어. 그 안에는 더러운 돈과 내가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됐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어. 그의 글씨는 중간중간 번져 있었어요. 마치 급히 쓴 듯 손이 떨린 흔적이 보였죠. 그들은 너 치료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그렇게 쉽게 병원비가 해결됐는지 알면 너가 다칠 수도 있었어. 그래서 난 일부러 나쁜 남편이 되기로 했어. 미움받는 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그를 증오하며 쏟아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당신 같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때의 제 말이 칼처럼 마음을 후벼 팠어요. 수첩 뒷장에는 이상한 지도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붉은 펜으로 등대 절벽 소나무.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기억? 그게 무슨 뜻일까?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는 듯 했죠. 커튼 사이로 몰래 내다봤어요. 낯선 남자 2명이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뭐라 속삭이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현관에 두고 떠났어요. 겁이 났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경찰 문서처럼 보이는 복사본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장엔 남편의 얼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종 신고 철회 자진 잠적 추정. 그 아래 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볼펜으로 새겨진 낯선 필체의 문장. 그는 아직 남해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누군가 그를 찾을 거예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누군가 그를 쫓고 있었고 나도 그 일에 엮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는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정은아, 절벽 끝에서 나를 기다려줘. 이번엔 내가 먼저 돌아갈게. 다음 날 새벽 나는 수첩의 지도를 들고 언덕을 내려왔어요. 등대, 절벽, 그리고 소나무.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죠. 남해 바다는 아직 어둑했고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새벽 안개가 흘렀어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차갑고도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죠. 절벽 끝에서 나를 기다려줘. 그 문장이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이제 정말 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가 진짜 살아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여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등대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파도에 부서지는 물결 소리만이 들려왔죠. 나는 수첩 속 소나무 표시를 따라 절벽 쪽으로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바람에 코트 자락이 흔들리고 있었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야?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수척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남편. 내가 수백 번 미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그 사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정은아, 이제야 왔네.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랬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널 살리려면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 그 사람들? 대체 누구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하지만 이걸 본다는 건 이제 너도 나처럼 위험해진다는 뜻이야. 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같이 살아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미묘한 미소를 지었죠. 그 말 이제야 듣네. 순간 절벽 아래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파도 소리 사이로 엔진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외침. 저기 있다. 잡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정은아, 도망쳐. 그가 나를 밀쳐냈고 동시에 뒤에서 검은 옷의 남자들이 달려왔어요. 혼란 속에서 봉투가 바람에 날려 절벽 아래로 떨어졌죠. 나는 울부짖으며 외쳤어요. 안 돼. 같이 가. 그는 마지막 순간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기억해, 내 진심은 거짓이 아니야. 그리고 그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절벽 아래로, 파도 속으로. 모든 게 하얗게 사라졌어요. 절벽 아래로 그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파도는 여전히 세차게 부딪혔지만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공허함만 가슴을 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해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잔인했죠. 그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나는 멍하니 절벽 끝에 서서 떨어진 서류 봉투가 흘러간 방향만 바라봤어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었다는데 그걸 잃어버린 게 나였어요. 며칠 동안 남해에서 머물렀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넘기지 못했죠. 그냥 바다만 바라봤어요.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민박집 주인이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어제 새벽에 누가 두고 갔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어요. 봉투엔 바닷물 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위에 펜으로 적힌 단 한 줄. 그가 전하려던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젖은 종이 몇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USB를 꽂자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정은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게 뭔지 알 때가 된 거야. 이건 돈이나 죄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내가 일하던 회사, 그들이 실험 중이던 신약은 항암 치료용이 아니었어.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용히 없애기 위한 약이었어. 숨이 멎었어요. 없애기 위한 약,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치료비를 대준 것도 그 회사였지. 그들은 너 몸을 통해 실험을 진행했어. 난 그걸 알고 미쳤었어. 그래서 도망쳤고 증거를 모았어. 그 봉투 안에는 그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 그때 이해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도망쳐야 했는지, 왜 나를 지키기 위해 나쁜 남자가 되어야 했는지. 그는 내게서 병을 뺏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려던 거였어요. 정은아, 난 괜찮아. 언젠가 너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줬으면 해.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야. 화면이 꺼지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SUV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췄고 낯선 남자가 내 이름을 불렀죠. 정은 씨 맞죠? 그 USB 저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남편이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장난기 하나 없고 오직 위험만 있었어요. 손을 뻗는 순간 나는 USB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절대 못 줘요. 내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마음은 단호했어요.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걸 내 손에서 빼앗기면 남편도 위험해지고 우리 가족도 위험해져.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주위를 빠르게 살폈어요. 주방, 거실, 창문 쪽, 소파 아래 USB를 숨길 장소는 많지 않았지만 단 하나의 방법이 떠올랐죠. 그래서 USB를 소매 속으로 밀어넣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했어요. 그 순간 남자들이 내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화분을 밀쳤어요. 탁자 위에 작은 식물 화분이 넘어지면서 흙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들의 시야가 순간 가려졌고 나는 그 틈을 타집 안구석으로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살피면서 현관 쪽으로 향했죠. 거기서 움직이지 마. 누군가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창문으로 뒷마당에 뛰어내리며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USB를 놓칠 수 없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을 때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었어요. 그제야 내가 잠시나마 그들을 따돌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내 마음속에서 다짐했어요. 남편, 당신이 남긴 이걸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누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긴장과 공포 속에서도 USB 안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았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끝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싸움이. 그날 이후 나는 USB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있으면 그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 뻔했거든요. 손에는 USB를 단단히 움켜쥐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 뒷문을 열고 나가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운 공기 덕분에 정신이 조금 맑아졌지만 그 긴장감은 더 극대화됐죠. 누가 뒤를 쫓고 있는지 어디서 습격이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골목을 따라 달리며 동시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어요. 먼저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넘기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남편이 남긴 진실과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요.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게 분명했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에 쥔 USB가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재빨리 골목을 돌고 작은 다리를 건넜어요. 바람과 함께 흐르는 강물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오래전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기자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USB를 내밀었죠. 이걸 꼭 안전하게 처리해 주세요. 남편이 남긴 모든 진실이에요.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USB를 받더니 민정 씨,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큰 사건이에요. 절대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밖에는 여전히 남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고 내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 당신이 원했던 것, 내가 반드시 해낼게. 이제 우리 가족과 진실을 지켜낼 차례야. 모든 폭로와 혼란이 지나간 뒤 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남해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죠.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내가 USB를 지켜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죠.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들이 살짝 웃으며 물었고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따뜻한 손길 속에서 나는 그를 다시 믿기로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죠. 항암 치료는 끝나지 않았지만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나는 내 삶을 천천히 되찾고 있었어요. 새벽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낡은 등대 근처를 산책하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꼈죠.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서로 미워할 일은 없겠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진짜 살아보자. 화난 척만 하는 건 그만하고 서로의 일상을 즐기자. 상처와 배신, 오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후 우리는 다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날 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 아이들, 그리고 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진정한 삶을 시작한 지금 우리는 비로소 우리만의 평화를 찾았으니까요.